걸 알게 되신 거죠. 산부인과에서 만난 동창에게서 듣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불임인 동창이 임신한 저를 보고 질투를 하고 말한 듯 보였죠. 그런데 그때는 누가 어떤 식으로 말을 했던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선은 화가 나신 어머님을 진정시키고 제가 억울한 수감 생활을 했다는 걸 말씀드려야 했죠. 감히 네가 나를 속여? 그것도 그 큰걸? 너 도대체 뭐하는 년이야?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다른 곳도 아닌 소년원에 갔다 와? 어머님, 진정 좀 하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소년원 다녀온 거 맞는데요. 저 정말 억울하게 들어간 거예요. 아까 그 동창생과 같이 어울리던 무리들이 피해자인 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정말이에요. 저 누구 때리고 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잠시지만 어머님께서 옆에서 저를 보아오셔서 잘 아시잖아요.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소년원 갔다 왔다는 말도 네 입이 아니라 다른 사람 입에서 듣게 되었는데, 너 결혼 인사하러 왔을 때는 세상 제일 불쌍한 년처럼 굴더니 사실은 아주 무서운 아이였구나. 내가 다른 건 다 용서하고 이해해줄 수 있다. 그런데 이건 아니야. 다른 것도 아니고 범죄 저지른 범죄자를 우리 아들과 살게 할 순 없어. 너 좋은 말로 할 때 우리 아들 곁에서 떨어져라. 알겠어? 어머님을 잡고서 저희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씀드려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어머님께서는 제가 소년원을 갔다 왔다는 사실과 그 사실을 숨겼다는 것에 꽂혀 제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시지 않으셨죠. 퇴근을 하고 온 남편이 이 상황을 알게 되고 저와 함께 어머님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남편 역시 저에게 속아 넘어간 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어머니, 저 사람 어머니께 결혼 인사 드리러 온 날 그 일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만류했다고요. 어머님께서 모르시는 게 나을 거다 싶어서요. 숨기려고 했던 건 저였지 저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정말 저 사람은 피해자일 뿐이에요. 가해자들은 따로 있다니까요. 정 못 믿으시겠으면 내일부터라도 저랑 이 사람이 그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 증언을 받으러 다닐게요. 그러면 된 거죠? 현수야, 너까지 정말 왜 이래? 너 정신 똑바로 안 차릴래? 너 지금 전현한테 빠져서 똑바로 판단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너 제가 하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아무지 없는 사람을 교도소에 보낸다고? 그것도 나이 어린 학생을? 내가 알아보니까 소년원 아무나 가는 거 아니더라. 범죄를 저질러도 아주 흉악범죄를 저질러야 하는 거야.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경찰이 수사를 대충 했을 것 같아? 너 전현 옆에 있다가는 무슨 일 당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당장 헤어져. 어머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건이 벌어지고 있을 때 주위에 CCTV도 목격자도 없었다고요. 그땐 걔들과 저밖에 없었다고요. 걔들이 입 맞추고 저로 몰아간 거예요. 또 그 당시 보호자가 고모밖에 없어서 누구도 제 말을 믿고 수사를 똑바로 해달라고 한 사람이 없었고요. 저 정말 억울해요. 조용히 안 해? 나 너랑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겁이 난다.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겁이 난다고. 그렇게 시작하게 된 어머님과의 갈등은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저에게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죠. 결국 전 아이를 잃게 되었어요. 아이를 잃고 시리에 빠져있던 저도 계속된 어머님의 날선 반응에 폭발하게 되었죠. 이게 어디서 피해자 흉내를 내고 있어. 그러게 내가 진작에 우리 아들과 헤어지라고 했지. 정말 왜 이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냐고요. 왜? 아니 왜 다들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건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니라고.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말하잖아. 소리를 지르며 미친 듯이 말을 하다 보니 나중에서야 어머님께서 쓰러지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폭발하고 난리를 치자 어머님께서 혈압이 올라 쓰러지셨던 거죠. 다행히 어머님께서는 우려할 만큼의 건강 문제는 없었지만 입원을 하시고 안정을 취해야 하셨습니다. 저도 순간을 참지 못해 화를 내긴 했지만 어머님께 너무 죄송하여 제가 간병을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그날 이후 저를 더 거부하셨고 밀어내셨죠. 그러다 저와 어머님 사이에서 힘들어하던 남편이 저에게 이혼을 하자며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미안. 당신한테 너무 미안한데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
어머니 당신 말 끝까지 안 믿으실 거야. 그리고 당신과 내가 헤어지기 전까지 우리 끊어놓으려는 행동 멈추지 않으실 거고 우리 모두 다 힘들어질 뿐이야. 내가 당신 보기 점점 미안해질 뿐이고 그렇다고 내가 나이든 노모를 버릴 순 없잖아. 당신 분명 나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어. 내가 가장 가까이서 봐왔기 때문에 알 수 있거든. 그러니 나 같은 놈 옆에서 힘들어하지 말고 새롭게 시작해. 여기 보면 내가 당신 챙겨줄 수 있는 만큼 챙겨줬어. 무조건 받아. 나 때문에 당신이 피해본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이 편해지니 이런 말 하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 선이야. 남편의 마음도 이해되었습니다. 어머님의 마음을 돌려보려 저보다 더 노력을 했던 사람이 남편이었으니까요. 남편 말처럼 제가 이혼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우리 세 사람에게 다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었죠.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남편이 이혼할 당시 건네준 돈으로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진 않았습니다만 어쩜 내 인생이 이러나 싶더라고요. 제 곁에 있는 사람마다 하나같이 나를 미워하고 이용하고 또 내 곁을 떠났으니 말이죠. 유일하게 나를 사랑해준 남편마저도 결국 현실적인 이유 탓에 내 곁을 떠나게 되니 나라는 존재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제 고민으로 저의 능력으로 해결될 고민은 아니었으니 평생 마음을 비우기로 했습니다. 내 주위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없다고 한들 그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이라고 생각하자 했죠. 그날 이후로 로봇처럼 감정 없는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비워내는 삶을 살기로 했죠. 작은 집을 하나 얻어 짐이라고는 작은 이삿박스에 들어갈 정도로만 구비해 살게 되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 미용실은 했지만 그걸로 돈을 많이 벌겠다, 좋은 사람들을 사귀겠다 하는 생각 하나 없이 찾아오는 손님들 머리만 해드리고 살았습니다. 작은 웃음소리 하나 들리지 않은 삶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것보다는 나은 삶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러한 생활도 1년이 넘어가게 되니 삶이 무료하다 못해 무의미한 삶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애정을 갈구하는 건 아니었지만 이러한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싶었죠. 죽지 못해 사는 삶이라고 하지만 나 혼자라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일이 무료 봉사였습니다. 동네 주민들과 상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며 같은 지역에 있는 달동네로 찾아가 무료 봉사를 하는 일이었죠. 사실 한 번에 한 번 정도만 참여해도 되는 일이었지만 이왕 봉사하기로 마음먹은 일 매주 나가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큰돈 벌려고 미용실을 운영했던 건 아니었으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봉사활동을 매주 나가는 게 나았죠. 그러한 이유로 전 매주 봉사활동을 하려는 달동네를 사람들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가끔 손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 일을 돕거나 연탄과 도시락 그리고 생활용품을 나눠드렸지만 주로 한 일은 당연히 머리를 잘라드리는 일이었죠. 아무래도 저희가 봉사활동을 하는 시간대가 낮이다 보니 연세가 많으신 분들과 어린아이들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보통 낯선 사람들 앞에서 말이 없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머리를 자르면서도 자신이 살아오신 인생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거의 대부분의 노인분들께서 그러셨죠. 그런데 유독 한 할머니께서는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저도 먼저 말을 걸어주시지 않으면 묵묵히 제 할 일만 하는 편이라 과묵하셨던 할머니와 있을 때는 입을 닫고 머리만 손질해 드렸죠. 그렇게 3달 정도 흘렀을 때였습니다. 방금 전 설명했던 할머니 댁으로 찾아가 머리를 잘라드리게 되었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할머니께서 말씀을 걸어주시더라고요. 처음으로 말이죠. 그런데 꼭 저를 알고 계시는 분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분명 봉사를 하게 되면서 처음 뵙게 된 분이었는데요. 아가, 내가 누군지 기억 안 나지? 하기사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 기억이 있을 리가 없지. 또 내가 너무 많이 늙었고. 그런데 아가는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구만. 나도 처음에는 헷갈려 했는데 몇 번 보니까 확실히 알겠어. 네? 절 아세요? 그럼 그 강신의 딸 아니야. 이름 뭐였더라? 강선혜? 선혜? 아, 그래, 강선혜.
내가 아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자주 돌봐주고 그랬는데. 그런 기억이 하나도 없어?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이 잘 없지. 어쨌든 이렇게 건강한 걸 보니 다행이네. 그래, 아버님하고 어머님은 건강히 잘 계시고? 아무래도 할머니께서 저를 아는 사람과 착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 성이 강씨도 아니었고 할머니에 대한 기억도 없었으니까요. 할머니, 아무래도 다른 분과 저를 착각하시나 봐요. 전 강씨가 아니라 이씨거든요. 이선희. 이게 제 이름이에요. 이선희?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얼굴이 어릴 때 그대로 있는데 선혜가 아니라 선이라고? 그럼 나는 나 앞집에서 구멍가게 하던 아줌마인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나? 맨날 우리 가게 앞에서 동네 애들이랑 놀곤 했잖아. 그것 말고도 너희 부모님께서 우리 집에 너 맡길 때가 많아서 우리 가게 뒤에 있던 방에서 비디오도 보고 장난감도 가지고 놀았잖아. 내가 가게에 있던 과자들도 자주 주고. 죄송해요. 저 정말 아니에요. 전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딱히 앞집이라고 할 집이 없었어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닮아도 이렇게 닮았다고? 할머니께서 저를 다른 사람으로 너무 확신을 하시니까 많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할머니께서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흘러서 내가 기억나는 게 별로 없는데. 아, 그래. 아가 어깨부터 날개 쭉지까지 화상 자국 같은 게 있지 않니? 그게 어렸을 때 상처라고 하지만 워낙 심한 상처여서 아직 남아있을 텐데. 그 사고가 일어날 당시에 내가 너희 엄마랑 집에 같이 있어서 정확히 기억이 나거든. 혹시 어깨에 상처 같은 거 없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상처와 똑같은 상처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 생긴 상처인지는 저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기억이 없었거든요.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어린 시절 자신들의 실수로 생긴 상처라고 말은 했지만 어떻게 무슨 일로 생긴 상처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 말을 듣게 되니 할머니 말씀을 흘려 들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걸 어떻게 하세요? 맞아요. 저 말씀하신 부분에 화상 자국이 있어요. 그럼 너 선혜가 맞네. 그러면 너 혹시 아직 네 부모님 찾지 못한 거니? 너 고아원 같은 곳에 있다가 입양이라도 간 거야? 네? 부모님을 찾아요? 고아원이요? 너 정말 어릴 때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거구나? 아예 싹 다 없는 거야. 그치? 아이고, 이걸 어떡하니.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여태 못 찾고 있었어. 완전히 생이별을 하고 있었다고. 할머니에게 그 말을 듣게 된 순간 분명 내 어린 시절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억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제껏 몰랐던 엄청난 사실로 인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저에게 할머니께서는 제가 사라졌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어째 이런 일이 또 있어. 네 부모님들께서 너 사라지고 나서 너 찾는다고 얼마나 돌아다녔다고. 부모님뿐만이 아니지. 동네 사람들이 너 찾아다닌다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내가 너 없어지고 얼마 안 되어서 이사를 가버린 탓에 여태 생이별을 하고 있는 줄 몰랐네. 난 네가 이런 봉사를 하고 다니길래 너희 부모님들 품에 돌아가서 잘 큰 줄로만 알았어. 우선 기다려봐라. 내가 주소를 써줄 테니까. 나도 너희 부모님들께서 여기 아직 살고 계실지는 모르겠다. 세월이 워낙 흘렀으니까. 그래도 이 주소를 단서로 부모님 찾아다니면 어떻게든 찾을 수 있을 거야. 자, 여기 이 주소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긴가민가 하고 있지 말고 곧장 말을 해서 하루라도 더 일찍 만나게 했어야 하는데 미안하다, 선혜야. 얼른 이거 가지고 부모님 찾아가봐. 너무 당황스러워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할머니께 주소를 받은 뒤에도 한참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제껏 살아왔던 내 삶이 모조리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선뜻 사실을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죠. 그리고 만약 잔뜩 기대를 한 마음으로 찾아갔다 내가 강선혜라는 사람이 아니거나 부모님을 찾을 수가 없었다면 그에 대한 후폭풍으로 앞으로의 생활이 너무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번 기회가 제가 행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아닐까 하고 말이죠. 또 이제 더 힘들 일이 있겠나 싶었습니다. 이미 상처투성이인 내 마음에
이번 일도 또 한 번의 상처가 생겼다는데 그게 큰일이 될까 싶었죠. 그래서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종이를 가지고 저희 부모님 댁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게 된 거죠. 오래된 주택가인 그 동네는 재개발 선정지역이 되었는지 재개발 축하 포스터와 천막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하루라도 빨리 용기를 낸 걸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여러 집들을 지나 종이에 적혀있던 주소의 집을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법 큰 주택이더라고요. 벨을 누르려고 찾고 있는데 열린 대문 사이로 안뜰이 보였어요. 그리고 제 시선이 닿는 곳에 노부부께서 화분을 갈고 계시더라고요. 두 분께 인지기척을 하려고 다가가려는 순간 전 너무 놀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죠. 얼핏 본 모습이지만 제 앞에 계셨던 노부부 두 분께서 저와 너무나도 닮은 얼굴을 하고 계셨거든요. 제가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자 노부부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는 제가 있는 쪽을 쳐다보셨죠. 그 순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저 두 분께서 저희 친부모님이 맞다는 사실을 말이죠.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랬을 겁니다. 두 분 얼굴이 정확히 반반 제 얼굴에 담겨져 있었으니까요. 그런 확신을 했던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두 분께서도 저를 보곤 한눈에 자신들이 찾아다니던 딸이라는 걸 알아보셨죠. 두 분은 곧장 쓰러져 있는 저에게 달려오셨고 저를 껴안아 주셨습니다. 선혜야, 너 어디 갔었던 거야? 아빠 엄마가 얼마나 찾아다닌 줄 알아? 너 정말 선혜 맞지? 여보, 내가 헛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니지? 우리 딸 선혜 맞아요. 분명해요. 선혜야, 너 괜찮은 거야? 이제까지 어디서 어떻게 지냈던 거야? 왜 집을 알면서 이제까지 찾아오지 않았어? 우리가 네 걱정을 얼마나 했는데. 현실이 믿기지 않으신지 두 분께서는 오해를 하시며 계속 당시 그 순간의 현실이 맞는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많은 걸 물어보셨지만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저도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 없어 목 놓아 울기만 했고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두 분께서 진정을 하시자 제가 이곳에 찾아오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게 되었죠. 사실 제가 어린 시절 기억이 나서 이곳을 찾아오게 된 건 아니에요. 최근까지도 전 이선이라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친부모님이 계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셔서 5살 전에 기억이 없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키워주신 부모님께서 다른 말씀이 없으셔서 그냥 어렸을 때라 기억이 없는구나 싶었고요. 그러다 좀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살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이혼을 하게 되면서 마음을 내려놓고 살아가려고 했고요. 이 세상에 있는 듯 없는 듯한 삶이요. 그런데 제 인생이 너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살아가더라도 나름의 의미는 있게 살아가자 싶어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한 할머니를 알게 되었어요. 그분이 제가 어린 시절에 사라졌었고 친부모님께서 절 찾으셨다고 알려주셨고요. 이 주소도 그분이 알려주신 거예요. 예전에 바로 앞집에서 구멍가게를 하셨다고 하던데. 아, 그 아주머니시구나. 그분이 우리가 일이 있을 때 너를 자주 봐주시곤 했어. 바로 앞에 살던 이웃이라 나랑도 가까이 지내셨고 너무 감사하네. 아주머니 덕분에 너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 그래, 아직 기억이 없다고? 그럼 내가 말해주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보는 게 낫겠다. 부모님께서는 저를 데리고 집 안으로 데리고 가시고는 저에게 큰 사진첩을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저의 어린 시절이라고 생각되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 보면 좀 도움이 되려나? 하기야 기억이 나건 안 나건 뭐가 중요하겠니?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났으면 된 거지. 부모님께서는 다시금 눈가에 눈물이 맺히셨고 전 두 분의 손을 잡아드리며 천천히 사진첩을 들여다봤죠. 그러다 제가 사라지게 된 일에 대해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데리고 간 사람들의 목격담이 이상하더라고요. 꼭 키워주신 부모님들을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 부모님들의 친척분들을 찾아다니며 알게 되었습니다. 두 분이 저를 데리고 왔다는 걸 말이죠. 이미 이 세상이 아닌 두 분께 직접 그 이유를 들을 수 없어 왜 어떤 이유에서 저를 데리고 온 건지는 유추를 할 수밖에 없지만 말이죠. 사실 두 분이 아이를 가지는데 무척이나 힘들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모두와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곤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며 갑자기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셨다고 해요. 저와 함께 말이죠. 평소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과 고모가 저에게 한 말을 떠올려보면 두 분이 아이가 없는 마음에 강제로 저를 데리고 온 거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모님과 떨어졌을 그때 그 충격이 저에게 너무 큰 탓에 제가 5살 이전의 기억을 못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날은 그것보다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게 마냥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또 지금까지 겪어왔던 억울한 삶을 부모님께 투정 부리듯 하소연을 할 수 있었죠. 그저 감사했어요. 날 위해 이사도 안 가고 그 자리를 지켜주셨던 게 말이죠. 그렇게 저와 부모님은 밤새 조금도 떨어지지 않고 서로의 이야기를 말하고 들으며 시간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실히 하기 위해 친자 검사를 하게 되었죠. 너무나 당연하게도 친자 일치라는 검사 결과를 받았고요. 전 지금 부모님을 만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전에 불행했던 저의 인생을 보상받는 것 같아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 꿈꿔오던 영원히 저의 편이 되어주신 분들을 만나게 된 거니까요. 앞으로는 이제까지 못다한 자식 노릇하며 부모님께 효도를 하려고요.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서도 저와 같은 기적이 생기시길 바라며 전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